적당한 수 안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역할들도 해요. 그런데 제가 과한 식사, 과식, 또 과산화 지질, 지방이 상폐된 상태, 그리고 과한 운동, 단 하나의 가공식품을 만들 때에는 최소 30에서 50가지의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요. 삼시세끼를 모두 다 한식으로 다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또 우리의 소화기관에 문제를 주기도 하죠. 네, 오늘은 매주 오셔서 암 환자의 시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죠.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미리 좀 예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과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일단은 뭐 실제로 정말 병원에서는 이 환자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즉 몸에서 암이 사라지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정말 치유가 되는 기적 같은 사례들이 있죠. 그럼요. 특히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한 3년 전쯤에 한 3 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뭐 표준 치료, 여러 표준 치료들을 권하는 것을 조금 미루고 먼저 몸 전체에 암이 퍼져서 스스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실천하시면서 뭐 3년 이상 계속 수명을 연장하신 분을 또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사실 많죠. 의사 선생님들이 저는 좀 굉장히 슬픈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3 개월이다, 6 개월이다, 1 년이다. 그런데 연구소에서도 뭐 6 개월 남았습니다 한 분 좀 1년 이상 살고 계시고 1 년입니다 하신 분도 또 지금 뭐 1년 6 개월 넘게 계속 생존해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단정짓는 것은 너무 환자분들에게 좀 큰 용기를 잃게 만드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충분히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또 회복하고 또 자생하는 능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몸 안이 암세포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면은 암이 없던 사람도 금방 언제든지 암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암세포가 정말 살지 못하는 몸의 환경이라면은 정말 어떤 암이 있더라도 그 사라지는 건 이 시간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술이나 뭐 항암 방사선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암을 이제 치료하는 쪽으로 현대 의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내 몸의 환경 자체가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사실 궁극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또 있던 사람도 사라지기도 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암을 없애는 것도 해야 되지만 암이 사라지는 정상적인 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으니까 건강한 뭔가 대사 환경이 있겠죠. 이 대사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때로는 이 대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이 재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전이 재발로 인한 사망률이 90%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서도 다른 조직에서 또 암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99% 정상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자. 하루에 암만 집중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암 환자들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소장님과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사실 정상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도 다 암세포가 몸에 있다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암의 씨앗은 다 있죠. 특히 이제 종양 줄기세포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뭐 암세포는 하루에 5천 개씩 생긴다. 이거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통설로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밤 시간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또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낡은 세포, 돌연변이 세포, 문제 있는 이런 세포들이 계속 사라지는 면역 세포들이 그걸 제거하는 일들을 잘 해내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제거하는 기능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암세포가 이제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고 뭐 저를 포함해서 현재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 환경이 켜졌느냐 켜지지 않았느냐, 면역세포가 잘 작동하느냐 잘 작동하지 못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제 관건이 된다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대체 어떤 우리 몸의 환경이 암세포가 좋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몸인지 궁금해요. 어떤 환경이 되면은 암세포가 굉장히 잘 성장하게 되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탄소가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그 나머지 찌꺼기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자 하나를 잃은 이제 산소 분자입니다.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세포막, DNA 이런 혈관 내피세포들 이런 데를 많이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산소를 누구나 호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생겨나요.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적당한 수 안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역할들도 해요. 그런데 이 적당한 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불안정한 산소 분자들이 DNA나 세포막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세포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과하게 생겼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세포의 돌연변이가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활성산소가 왜 많이 생겨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과한 식사, 과식, 또 과산화 지질, 지방이 산패된 상태, 그리고 과한 운동 이렇게 과자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일 빼고 과자에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도 보면 활성산소에 굉장히 사실 관리를 하거든요. 그걸 줄이는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기도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는 직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노화가 빨라지기도 하고 몸 전체에 문제가 옵니다. 또 과산화 지질, 한마디로 이제 튀긴 음식이에요. 여러 번 튀긴 음식,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을 가지고 튀긴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또 굉장히 몸에서 불필요한 이 소화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또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과식도 마찬가지.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될 때 이 활성산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은 몸에서는 세포막이나 DNA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활성산소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카탈라제라든지 SOD라든지 또 뭐 글루타치온 이런 시스템이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또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원료들이 잘 들어와야 되고 그 원료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성분에 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신선한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항상 뭐 조리된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또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독소가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몸에서 바로 느끼는 독소, 또 마음에서 만들어진 독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몸에 쌓이는 독소도 외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독소가 있고요. 또 소화 과정 중에 생기는 대사산물 찌꺼기 독소도 또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독소들이 있는데 이런 독소들은 말 그대로 영양이 아니라 독소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독을 해서 없애야 돼요. 간 해독을 통해서 또 신장을 통해서 또 피부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없애기 힘들겠죠.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치우기도 힘들고 치우는 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듯이 내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았을 때 내 몸에서는 해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찌꺼기 독소들이 또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 독소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제거하려는 과정을 만들게 돼요. 바로 제거하는 과정이 염증이죠. 이게 손에 상처 나서 생기는 그런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니라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 때문에 이 염증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염증이 많은 몸이 되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어때요? 일이 많아지죠. 일이 많아지면서 너무 많은 염증들을 해결하느라 굉장히 이제 더 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몸은 만성으로 바뀌면 혹이 될 수도 있고 이 혹이 또 오래되면 암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몸은 위험한 몸이고 바로 이 염증의 원인인 독소가
많은 환경이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독소, 바로 이제 마음의 독소죠.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는 좀 뭐 잠시 받고 풀면 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랜 기간 쌓여 있는 스트레스 있죠. 오랜 기간 감정의 어떤 억눌린 상태, 깊은 갈등 상태, 또 어떤 원망이나 배신이나 미움 등이 굉장히 묵혀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 기능에 또 오작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독소, 오래 묵은 이런 스트레스들은 이 신경계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세포 활성이 또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보이는 독소, 보이지 않는 독소 이런 것들이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최근에 그 식단에 대해서 가이드를 세우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이제 위험성을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 인공 첨가물들도 역시 독소를 유발하는 물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제 독소는 아까 제가 눈에 보이는 독소 중에서 내 몸으로 유입되는 독소가 있고요. 또 내 몸에서 생겨나는 독소들이 있는데 바로 가공식품의 첨가물이 내 몸으로 유입되는 독소가 되겠죠. 우리가 또 하나의 가공식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의 가공식품을 만들 때에는 최소 30에서 50 가지의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않죠. 여러 개를 먹으면 여러 개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의 또 조합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칵테일 효과인데요. 여러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듯이 여러 첨가물의 상호 칵테일 작용에 의해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더 큰 독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곳의 원인을 파악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죠. 어떤 부작용인지. 왜냐면 어떤 식품 첨가물들을 먹었는지 파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식품 첨가물의 독소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또 이제 환경 호르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이제 지방 조직을 나중에 뭐 어떤 생검이나 또는 뭐 후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람의 몸 상태를 이제 파악해 보면 지방 조직 안에 정말 오래된 그런 화학 물질들, 첨가물들이 다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가물의 요인,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인해서 오염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우리 몸은 계속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사실은 이게 요즘 뭐 경제도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또 점심 물가도 요즘에는 기본 10,000원이더라고요. 좀 비싼데 12,000원, 3,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식당 가서 먹느니 뭐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거나 혹은 뭐 음료수나 과자를 같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이 인공 첨가물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음식의 자체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다 독소로 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것이 칼로리를 통해서 열량으로서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이 쌀진 몰라도 내 건강에 누적적으로 이 데미지가 가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궁극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이게 값이 싸다고 해서 결코 싼 그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뭐 돈을 더 내더라도 내가 한 끼를 밥으로 제대로 먹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요즘에.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심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야 워낙에 건강이 이제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다 보니까 힘들지 않아서 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요즘 젊은 암 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젊은 암 환자, 또 소아암 환자 줄어들지 않아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환자들, 또 질병의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 또 중요성, 의미들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가 한 끼 선택하는 음식의 질을 또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미는데, 또는 뭐 자기 개발하는데, 또 어떤 나를 또 표현하는데, 취미 활동 이런 데에 사실 돈을 1차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에, 건강에 돈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가 건강한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또 이제 젊은 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꿈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한창 열정이 많은 때니까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원은 바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원동력도 사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음식이 뭐 "음식이 곧 나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하나 선택하는 그 음식이 내 몸의 세포의 원료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라면 가끔이야 먹을 수 있겠지만 네 늘 쉽게 너무 함부로 선택하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적인 부분들 또 나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 그리고 체력, 음식 선택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젊은 시절부터 꼭 지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40대 암 환자, 50대 암 환자분들을 또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암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뭐 한 70 대, 80대 노화로 인한 내 세포 성장의 분화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암도 물론 있는데 좀 40 대, 50대 암은 20-30 대의 건강이 좀 누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음식 플러스 어떤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젊은 암이나 너무 빠른 이른 나이에 오는 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건강에 대한 가치, 건강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중요성, 또 나의 음식 선택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좀 빨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겨울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귤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뜨는 광고 같은 걸 보고 또 그걸 보고서 '어 이게 좀 생각보다 싸네.' 해서 이제 네이버를 쳐 보니까 더 싼 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 킬로에 뭐 10,000원 정도예요. 뭐 진짜 배송비를 포함해서 그것도 심지어. 그래서 이제 한번 시켜 먹어 봤는데 뭐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가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또 영양적으로도 이제 과일이 아무래도 편의점의 음식보다는 그래도 사 먹는 외식 문화보다는 낫다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귤을 어떻게 보면 식사 대신에 이제 뭐 한 끼 정도 이제 대체해서 먹고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귤을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순식간에 또 여러 개 먹게 돼요. 진짜 뭐 한 개수를 딱 정해 놓고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을 때만큼 뭐 수시로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진짜 주먹만한 귤을 뭐 5 개에서 10개 사이로 이제 먹거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이 너무 이제 단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식사를 대신해서 그 과일 한 가지로 밥을 먹는 거는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야 뭐 과일 식사를 너무너무 찬성하는 입장이죠. 사람이 먹어야 되는 에너지원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서 뭐 단백질은 채소질을 구성하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포도당과 지방산을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원을 삼습니다. 특히 포도당을 전체적인 에너지원의 60% 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섭취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보통 한국인은 쌀밥에서 섭취하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할 때 그냥 빵 하나 드시기도 하고 또 뭐 그래도 밥을 좀 드시겠다면 김밥을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 곡식을 통해서 어찌 됐든 탄수화물 섭취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끼 과일식, 하루 한 끼 과일식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질병, 과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분들 외에는 과일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고 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당 그리고 자당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특히 파이토케미컬과 함께 식이섬유가 같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거, 빵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양질의 탄수화물이 공급되는 식사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거죠. 특히 뭐 9대 영양소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삼시세끼 과일만 먹겠다가 아니고 한 끼잖아요. 또 요즘은 뭐 간헐적 단식이나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런 이야기도 워낙에도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총 칼로리를 줄이는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삼시세끼를 모두 다 한식으로 다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또 우리의 소화기관에 문제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과일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개, 뭐 때로는 10개 이렇게 드셔도 밥 한 공기 분량의 포도당을
그 이상 섭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밥 한 공기 사실 뚝딱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왜 과일 먹냐." 이걸 막 걱정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이 두 가지가 있죠. 해독도 잘 되고요. 또 양질의 영양을 같이 섭취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뭐 당연히 빵보다 추천을 하고요. "바쁠 땐 바나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 책에 소개도 했는데 차라리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양질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과일 식사를 하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과일의 당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뭐 암 전문의 선생님도 인터뷰를 하고 암 환자분도 인터뷰하고 이제 소장님도 뭐 인터뷰를 하지만 저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암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내 몸에 뭔가 에너지가 돌고 영양이 들어가야지 이 정상세포들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연의 식품을 먹지 않고 그게 뭐 과일이든 채소 간에 이런 것들 먹지 않고 대체 무엇을 통해서 영양분을 우리 세포들에게 공급을 할 것이며 그 암을 없앨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울 것이냐 했을 때 그게 과연 과일이나 채소 말고 딴 게 있을까? 뭐 어떤 분은 뭐 건강기능식품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과일 말고 뭐 곡식이라든지 채소 같은 달지 않는 걸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암 환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하나 사실 먹기가 쉽지 않고 정말 먹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드신 분인데 그걸 또 선별해서 먹는 게 또 과연 쉬울까? 그런 관점에 보면은 일단은 저는 뭐 채소든 과일이든 간에 그런 자연의 식품은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암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 굉장히 건강 상태가 다양하다.'라는 걸 느껴요. 또 암으로 인한 통증도 정말 영 아예 없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폐암이 뭐 전이가 되고 했는데도 숨 쉬는데 아무 문제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암으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한 분들도 계시고 소화 상태도 다 다릅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분도 있고 또 원래부터 약간 위장이 약해서 항암 부작용이 소화기로 깊게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암 환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한 단어로 어떤 음식을 드세요." 표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맞춤으로 식단을 짜 드리다 보니까 그냥 소화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 그리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의 분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런 분들에게 드셔야 되는 음식은 일단 자연의 음식이 사실 답이죠. 항상 기본은 우리 사람의 몸이 자연이지 화학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하나하나 장기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그런 분석의 관점에서만 보면 반드시 오류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도당이 암을 키우는 특징 때문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으면 암을 키운다. 근데 이것도 저는 잘못된 관점으로 봐요. 패스티 촬영을 통해서 그 포도당을 이 주입되면 암세포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제된 포도당입니다. 정제된 포도당을 먹었을 때와 전체적인 통음식, 자연 음식을 먹었을 때의 반응은 저는 당연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 영양학의 어떤 맹점들, 너무 그 성분 하나로 "우리 몸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맹점들 그리고 몸을 기계적 관점으로 하나하나 분류해서 보는 관점들은 '환자들의 몸 전체를 이해한 관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암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암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안 걸리는 분도 있고 또 나은 분도 계시잖아요. 암이 사라지는 환경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포의 염두를 둔 식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암을 키우느냐 마느냐 물론 가공식품은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분 하나하나로 분석했던 현대 영양학의 관점들 가공된 음식은 뭐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또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뭐 몇 그램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가공식품의 분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음식은 영양학으로 100% 분석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어떤 음식의 성분이 주류로 들어있다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주로 탄수화물이다. 주로 단백질이다. 주로 지방이다. 하지만 모든 성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과일의 포도당을 가지고 뭐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당분이 위험하다. 완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주의를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의
다른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죠. 또 제가 그동안 지도했던 식단을 지도했던 암원자분들이 마음이 다 커져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몸 전체 그분의 소화 상태에 맞게 점막 상태에 맞게 몸 전체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을 7가지 식물군을 일단 말씀을 드려요. 과일, 채소, 통곡식, 콩류,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7가지 식물 음식들을 그분의 소화 상태에 맞게 잘 드셔야 되고 어떤 분은 과일을 500g 권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과일을 100g 권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드시고 싶은 과일을 마음껏 드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당도 과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위적인 그런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인위적인 당분은 꼭 배제하고 또 고당도 과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도 주의를 요하는 때도 있습니다. 채소도 어떤 분은 생채소, 어떤 분은 익힌 채소, 또 어떤 분은 채소 이렇게 잘 퓨레처럼 미음처럼 유동식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맞게 소화 상태에 맞게 이런 7가지 이 식품군을 먼저 안내해드리고 또 염증이 심하지 않다, CRP 수치가 낮다, ESR 수치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괜찮다, 심하게 뭔가 염증 반응이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흰살 생선, 해산물, 가끔 흰살 고기 같은 것들도 가끔은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건 당연히 가공식품이고요. 또 단백질 근육 키우겠다고 하는 암환자도 가끔 계세요. 프로틴 먹어도 되냐? 근데 그런 것들까지는 저는 이제 추천을 하지 않고 최대한의 1순위는 식물, 2순위는 달걀이나 흰살 생선, 또 해산물 정도 이런 붉은 살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미국의 이번 영양 지침에서도 리얼 푸드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건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정제당,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리얼 푸드를 중심으로 많이 먹자를 권고한 것처럼 저도 역시 리얼 푸드, 최대한 식물성, 다음으로는 제 양질의 독성이 적은 단백질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암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암 환자들을 만나 보면은 진짜 그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다 달라서 이게 정말 무조건 현미를 드세요, 사과를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적용이 되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잘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또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음식, 염증을 일으키지 않은 음식, 그분의 몸 상태에 맞게 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자연의 식품, 채소 과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채소 과일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현실에서는 제가 암 환자분들 만나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기능 식품이라든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이 건강기능 식품의 영양제가 암 환자들의 그 자연의 식품 섭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암 환자들의 그 염증 상태도 사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백혈구 수치도 다 다르시고 또 염증 상태에 현재 염증이 활발한 분도 있고 좀 약한 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공통의 목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과일, 채소, 일반 식사를 하시면서 더 풍부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들 그리고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는 대부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미네랄 이런 것들은 저는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유기농 음식만 골라 먹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렵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게 됩니다. 또 이 유기농이 100% 유기농이냐라는 데서 내가 농사짓지 않는 이상 또 의심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일반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그렇게 백혈 수치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재 암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입장이 필요한 거죠. 이 보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급할 때 포도당 주사 맞고 영양 주사 맞고 비타민 주사 맞고 하잖아요. 또 그 위험하다는 약까지 먹습니다. 부작용이 다 있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있는 약까지 드시는데 음식만 고집하는 분들, 또 음식만으로 하고 뭐 이런 보조제가 위험하다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음식 외에 이런 보충제 섭취를 위험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경중을 따졌을 때 약이 위험할까요? 이런 보충제들이 위험할까요? 네, 보충제는 뭐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약간의 뭐 소화에 약간의 뭐 좀 품질이 낮은 걸 먹었을 때는 또 뭐 간 수치에 변화를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크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저는 고품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품질 여하를 좀 떠나서 약물과 보충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항암제와 영양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위험하겠어요? 이게 더 무시무시하거든요. 항암제와 모든 약물이 훨씬 위험합니다. 근데 요거는 편하게 받아들이고 요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위험성은 사실 더 적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뭐 물론 당연히 더 퀄리티 있고 흡수율이 높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있더라도 이제 암이 사라지는 환경이 되겠죠? 이런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환경이죠. 네.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아군이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면역 세포는 이제 제1 면역과 2 면역, 이렇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이렇게 큰 면역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온몸이 사실 면역 체계라고 봐도 돼요. 우리 피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숨을 마실 때도 우리 콧구멍 안에 점막과 코털이 있고, 또 이 넘어가면서도 기관지 안에 또 기관의 점막과 또 그런 섬모들이 있어서 항상 외부 물질들을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필요한 것들이 딱 들어왔다. 우리 몸에 굉장히 특별한 이 분사들이 있어요. 마크로파지 그리고 NK 세포들, 호중구들이 제1 방어선에서 바로 포식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NK 세포, 마크로파지, 대식 세포, 호중구, 이런 면역 세포들이 잘 활동을 하려면 이 면역 세포들이 좋아하는 환경, 좋아하는 먹이, 음식들을 잘 먹어줘야 내 몸이 잘 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 세포들의 좋은 먹이들, 그 먹이들은 뭐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들이에요. 이제 이런 미량 영양소라고 하죠. 탄단지는 대량형, 큰 영양소, 또 이런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은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충분히 잘 섭취되는 식사를 하는 것이 몸 전체 면역 세포들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기가 쉽죠. 한 끼 식사 하면은 탄단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여기에 파이토케미컬, 뭐 효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야만 뭐 NK 세포 활성도도 올라가고 백혈구 수치도 적정하게 올라가고 이 세포들이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발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암세포가 생기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면역 세포의 활성을 위해서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환이에요. 순환. 순환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입니다. 자, 혈액순환을 통해서 혈액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고 또 여러 항체 성분들이 있죠. 바로 혈액순환을 통해서도 백혈구들이 위험 물질이 있을 때 빠르게 가야 되는데 혈액이 막혀 있다. 끈적끈적하다. 지방이 막혀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림프 순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림프는 우리 몸의 배출의 역할을 합니다. 잘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림프가 막혀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막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혹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림프 순환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이제 보이지 않는 독소, 바로 스트레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환경. 스트레스 중에서도 이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상태가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죠. 교감신경은 긴장했을 때 뭔가 일을 수행해야 될 때 긴장력을 올려주고 혈당, 혈압을 올려주고 근육을 수축시켜주고 소화효소를 이제 머무르게 하는, 잘 분비하지 않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호르몬의 부작용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죠. 콜티졸이 나오면 혈관이 탁 줄어들게 돼요.
원활한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또 혈액들이 더 좁은 환경에서 혈구들이 더 뭉치게 되니까 백혈구가 또 제대로 그 지나가는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티졸 호르몬이 잠깐씩은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따가 또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 나오게 될 때는 또 긍정적인 호르몬, 좋은 호르몬들을 또 억제하기 때문에 또 면역세포 활성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교감 신경, 긴장을 많이 하는 거 반대가 바로 이제 이완되는 신경, 부교감 신경인데 이제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는 게 NK 세포와 림프구예요. 바로 NK 세포의 활성도는 부교감 신경이 활발할 때, 예를 들면 웃기만 해도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실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제 웃는 것을 제가 미션을 드린 환자가 있었는데 웃기만 했는데 나머지 식사, 뭐 영양, 운동 모든 것들은 비슷했고요. 웃기만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말 2배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반드시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늘리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 활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면역 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또 긍정적인 마음 환경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바로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 이제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저산소 환경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다. 바로 이게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암세포는 특이한 대사를 해서 계속 이 세포를 키웁니다. 반대로 산소가 충분한 환경, 영양소가 충분한 환경을 만들면 암세포가 굳이 자기 영역을 막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특이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암세포는 오히려 산소가 없는 내 몸에서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산소가 없는 몸으로 바꾸어서 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세포가 잘 생기지 않게 하는 몸은 산소가 충분한 환경 그리고 이 미량 영양소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 이런 미량 영양소가 충분해서 면역세포가 잘 움직이는 환경, 면역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성장읽기 채널에서 반응이 좀 잘 나왔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암 환자 인터뷰였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대부분의 이제 암 하면은 이제 먹는 걸 잘못 먹었다,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걸 먹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 어린 딸이 있어 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먹는 거를 뭐 유기농, 무농약 이런 것들을 비싸더라도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자꾸 뭐 발암 물질 하면서 뭐 먹는 거 얘기하고 하지만, 암 환자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시기 같은 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스트레스, 이거는 정말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어쨌거나 사람마다 수용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의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그것들이 뭐 면역세포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소화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 인제 탄소와 영양소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스트레스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환경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예요. 그래서 나쁜 음식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규정 짓는다.'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생긴 세포다.' 정상적인 대사를 못하게 되는 세포로 바뀌어 버린 거죠. 특이한 대사를 하는 세포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들 바로 스트레스 그중에 하나도 역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세포로 바꿀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죠.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유기농으로 먹고 나는 뭐 고기도 안 먹고 가공식품도 안 먹고 채식만 했는데도 암에 걸렸어요. 또는 재발됐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긍정적인 패턴인지 부정적인 패턴인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초긍정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전히 어떤 스트레스나 변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에 항상 이제 걱정하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것들,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거의 안 두신 분들이었죠. 오직 음식,
오직 운동, 몸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에 대한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요즘 더 갈수록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법 하면은 뭐 큰 소리를 친다든지 뭐 노래방에 노래를 불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성격이신 분들, 뭐 활발한 성격이신 분들한테는 뭐 잘 되게 유용한 조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멀거든요, 사실. 뭐 노래방을 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노래방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리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이게 해소시켜 주는가. 이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암 환자분을 만날 때 어쨌건 스트레스 중요성을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필요해요. 뭐 내향적인 분들은 사실 뭐 큰 소리 지르고 노래방 간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발생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뭐 가족 문제, 나의 어떤 미래 문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다 다르게 돼요. 똑같진 않겠죠.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뭐 명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뭐 호흡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마음 관련된 마음 공부를 또 시작하십니다. 어떤 분은 뭐 종교를 가지시기도 하고 뭐 가족 상담을 받기도 하고 나의 의식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뭐 저도 한 가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멈추지 않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들. 사람마다 생각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패턴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큰 면역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거는 따로 하나의 방법으로 규정할 수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기회입니다. 나를 좀 더 행복하게 살라는 어떤 변화의 기회입니다. "암으로 와서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음식 바꿨다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보다 내 좀 삶을 바꾸게 되고 내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내 성격에도 또 어떤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근본적인 치유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올리는 방향을 꼭 저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길게 뭐 1년 정도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자율신경 균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같이 그분에게 맞게 짜드리고 있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라라고 조언을 드리는 분도 계세요. 특히 근데 60대, 70대 또 사업하는 남성분들 이런 분들 살펴보면 정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과 또 회사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챙기는 것보다 내 감정을 챙기는 것보다 타인과 또 다른 바깥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신경을 써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도 잘 모르고 내 상태도 잘 모릅니다. 또 막 뭔가를 이뤄내야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억누르는 것들이 많죠. "힘들면 안 된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누르고 누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자율신경이 많이 이제 깨지고 면허가 또 깨져서 병이 이제 암이 또 생기시게 된 요인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시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시간들을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최소 1시간, 길게 뭐 2시간, 3시간, 또 오래 할수록 더 좋겠죠. 이런 시간들을 저는 하루 일과 중에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1시간 동안 뭐 예능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웃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년 만에 웃었어요. 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면 또 하나씩 이렇게 따라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전략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뭐 음식에만, 운동에만 거의 막 90%, 100% 신경 쓰는 암 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사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50% 이상, 어떤 분은 70%, 80%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암을 이제 앓고 나서 이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어떻게 변했냐,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암 환자분들이 자기는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치유가 되고 나서 훨씬 더 삶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방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뭐 내가 참고 뭐 견디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한번 참고 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이제 뭐 상대방한테도 너무 아니다 싶은 거 얘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자신의 뭔가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방법을 찾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삶이 훨씬 더 좋아지고 바뀐 게 아닌가 스트레스적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암을 이기신 분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이전보다 삶이 더 좋아졌다." 이전의 마음 상태보다 암을 겪고 난 후에 현재 마음 상태가 더 좋아졌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마음 관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억누르지 않고 나의 마음을 조리 있게 표현하기도 하고 관계에서 훨씬 더 향상된 능력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암이 왔다는 거는 '내 삶을 한번 구조조정하자.' 이런 사인으로 저는 보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의 암 치유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병이 아니고 내 삶이 너무 억누르지 않았는지, 내 마음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보내준 어떤 하늘의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암이 이제 좋아하는 몸과 암이 이제 싫어하는 몸 뭐 이런 주제를 얘기해 봤는데 궁극적으로 암 환자분들은 당장 이제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걸 받았을 때 나을 수 있느냐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런 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눈앞에 보이는 그 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기를 통해서나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암을 뭔가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그 방법들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몸이 변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암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길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암이 싫어하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드는 게 궁극의 항암 치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암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냥 인생의 하나의 경험을 하는 걸로 저는 조금은 가볍게 바라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염증이 있을 수 있고, 염증이 이제 혹이 될 수가 있고, 혹이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염증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염증이 좀 심해졌구나.' 이 정도로 바라보되, 하지만 '이전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면 지나치게 공포나 어떤 불안,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몸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 진짜 내가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삶을 다시 한번 좀 재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뭐 5년 이상 재발 전이되지 않는 분들이 그런 완치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만 보지 말고 암이 생기지 않는 몸 전체와 나의 삶을 바라보자. 이것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암을 다른 분들이 했던 말씀이에요. "재앙으로 와서 축복이 되었다." 암이 혹시라도 이제 두려워하거나 암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해서 음식, 운동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을 한번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것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해동 연구소의 류흥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서 감사합니다.